근데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익숙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쫙쫙 해드릴 테니까 그거 쫙 외우셨다가 이제 시험장 가셔갖고 몇 개 건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면 1년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 뭐 1년이 됐다 뭐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몇 개가 부족해서 떨어지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한 두세 개만 맞았어도 붙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두세 개를 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아마 이제 뭐 11월 부터 하신 분들 보면은 점수가 한 4, 50점대 이렇게 막 60점 이상이 잘 안 나오죠. 모의고사 같은 거. 혹시 여기 민법 70점 이상 나오시는 분 모의고사 없지요? 60점 넘으시는 분 고정적으로 거의 없어요. 60점도. 대부분 이제 공부 좀 했다 싶으면 50점에서 60점 사이에서 그걸로 그냥 한 9월달, 10월달까지 가요. 아우 모자라 막 모자라. 근데 이게 모자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또 해야 돼. 2차도 해야 돼. 그러니까 민법도 아직 부족한데 막 2차도 해야 되고. 민법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또 학교로는 또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번갈아가면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민법 조금 소홀하면 60점대 나왔다가도 한 50점대로 푹 떨어지고 말이죠. 그 몇 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몇 개를 부족한 걸 오늘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자, 15번부터는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건데 의사표시와 관련된 문제들은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먼저 틀을 딱 잡아야 돼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우리가 법률 행위란 놈 속에는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건데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어떤 게 있는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요게 일단 두 개가 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고급지게 뭐라고 불러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러요. 이게 고급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길면서 고급지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길면서 고급지게.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길게 고급지게 이렇게 말해요.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 세 번째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외워요. 이해하는 거 아니니 이런 거는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이해를 할래? 5월달 됐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10월달 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똑같으니까 6개월을 낑낑거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고급지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구나. 길게 고급지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가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요. 그럴 때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는 말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에 크게 두 개가 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있다. 이거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나눈다. 이때 의식적 흠결에 두 개가 있다.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무의식적 흠결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되죠. 세 개가 제가 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의사 표시는 일치하되 하자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110조 사기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나 해두실 게 요 판례가 하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하고 연대보증 계약을 했는데 채무자 병이 있어요. 채무자. 얘가 채무자고요.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하는 게 보증계약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한다고요?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갑을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냐 하면 이 서류는 신원보증 서류다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갑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원 보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이 속였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가 도장을 꾹 찍은 거예요? 연대보증. 그러니까 표시를 어디다 한 거예요? 연대보증에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니까 아무리 갑이 속았다 하더라도 이때 이 갑은 이 연대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왜? 사기가 성립하려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데 이건 불일치한다면 아무리 속았어도 불일치하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차고 취소하면 문제가 돼요. 차고 취소만. 이럴 때 요 차고를 서명 날인의 차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차고? 서명 날인의 차고. 엉뚱한 서류에다 서명 날인하는 거. 그래서 차고의 유형 중에 서명 날인의 차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일단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사기강박이고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이거 하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일단 해두셔야 돼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야 되는데 비진의 표시는 일단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를 악의라고 하고요. 알 수 있었다를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107조 1항 단서라 그래요. 요 표현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107조 1항 단서라는 말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07조 1항 단서가 뭔지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반면에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차고하고 사기강박은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죠. 일단 이렇게 틀을 잡고 두 번째로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하는 아까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 같은 것들은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중매매 선의의 전득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라고 해요. 근데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요게 머릿속에 틀에 딱 잡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먼저 15번에 보면 비진의 표시가 나왔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이 비진의 표시에서는 일단 비진의 표시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건데 이 비진의 표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요건이에요. 요건이 3개가 있어요.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하나가 의사표시가 있을 것, 또 하나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이걸 진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요 3가지. 왜 비진의 표시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판례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요때요 진의의 뜻. 자, 국민교육 헌정을 외우듯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 이걸 본심이라 그러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먼저 있어야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시켜서 그래서 강박을 당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이게 의사예요.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비진리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퀄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도 나온다. 이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요 놈이 주채무자고 타인을 위해서 지 이름으로 대출 받아주는 요 놈이 주채무자고 이 대출 약정은 비진리 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그대로 유효하고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비진리 표시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라.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사례 형태의 문제. 조금 이따가 16번에서 볼 거예요. 거짓증의 사례 형태. 비진리 표시는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 문제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럼 봅니다. 15번. 1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요 을.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리 표시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비진리 표시 아니다 그랬죠. 1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비진리 표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요 그림에서 누구예요? 을. 을이 대출을 받는 것은 비진리 표시가 아니다. 1번 답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적용 범위인데 비진리 표시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계약에 적용되고 단독행위에 적용되고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있어도 적용되고 없어도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비진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 그랬죠.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이거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3번에 보면 비진리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에 유효하다.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뒤집으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거짓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거짓 사직서 제출을 두 가지로 나누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회사원이나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 하고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를 제출한 거 다르죠, 이거? 일반 회사원이나 사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유효.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 그러나 이거는 상대방의 지, 부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유효. 이렇게 돼요. 일단 거짓 사직서 제출은 이렇게 둘을 나눠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거짓 사직서라고 안 나오고 자의로 사직서 제출.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니까 그대로 표시된 대로 사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가지. 그럼 4번 보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 비진리 표시죠. 그런데 사용자가 지시했으니까 사용자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 표시가 성립이 되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진리 표시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16번 거짓증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6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다. 자, 과거에는요.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반지를 증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반지는 동산이죠.
최근에 바꿨어요. 뭘로? 부동산으로. 그래서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고 등급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비즈니스 표시 사례 형태예요. 자, 이거 원칙 유효라 그랬죠? 그렇죠? 원칙 유효라는 건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을이.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소유자고 거래했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반면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다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 소유자 아닌 자고 거래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107조 2항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병이 선이라면 보호가 되고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딱 기본적인 거짓증여 사례 형태예요. 여기에다가 입증과 관련되면 소송이 나오는 거죠.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갑이 물건 돌려달라 이렇게. 이럴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게 유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이거 추정을 해버려요. 판례가. 추정을 하니까 을은 스스로 선이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무효주장자가 입증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 무효주장자가 입증. 또 하나, 이걸 증명을 해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갔다. 이 제3자, 선의가 또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3자는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부수하여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유효한데 제3자가 보호될 때면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된다.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요거까지 시험지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진의의 뜻하고 거짓 사실서 제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거짓 증여 사례 형태 하나. 요 정도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15번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악의를 말하는 거죠. 누가 입증하라?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되죠. 틀린 건 1번이고. 16번. 옳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틀렸어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원칙 유효. 그러니까 1번 벌써 틀렸어요. 2번 다시 봐요. 단독행위지만 법리는 적용되죠.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됐으니까 갑이 되찾아갔죠. 이때 을 한번 생각. 여러분이 을이에요. 기분 나쁘죠. 에? 여러분이 갑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보통 거짓말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러면 갑한테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손해배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손해배상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갖고 야 이거 손해배상 청구 이게 또 고민해. 아니 왜 고민해? 얘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하는 걸 알았어요. 얘가. 그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가서 엄마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이 자식아. 나 마음의 상처를 이만큼 받았어 이 자식아. 싸발라줘 돈으로.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네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이만큼 받았는데 돈으로 싸발라달라. 이게 손해배상인데 아니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놈인데 무슨 마음의 상처를 입어. 손해배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틀렸어요.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요거잖아요. 그렇죠? 과실이니까 무효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죠.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 병 보세요. 병. 예, 병. 요 병은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든 선을 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예, 그렇게. 그래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선이에요. 선이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따질 필요가 없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거짓 증여 사례 형태의 문제를 법률관계를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돼요. 근데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사례 형태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허위 표시인데
허위 표시는 딱 두 덩어리가 나와요. 하나가 가장매매 사례 형태가 나오고 또 하나가 108조 향의 제3자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가장매매 17번.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해서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에게 등기를 마쳤고 을은 병에게 팔아넘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형태예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장매매를. 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갑의 채권자가 자꾸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갑이 재산을 빼돌려요.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넘겨줘요. 전형적인 허위 표시죠. 자, 이때 이거 무효. 등기 무효. 두 번째,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얘가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채권자 때문에. 이럴 때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하나 나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문에 나온 적이 또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에 해당되면 무효다.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에 해당되면 무효가 된다. OX. O. 예? 아니. 무효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끄떡끄떡 하시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도 허위 표시면 무효다. 그러면 그런가 또 그럼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게? 행위가 하나인데 그 행위가 하나인데 그게 무효 사유도 해당되고 취소할 수도 있다면 둘 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 번은 허위 표시로 무효하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에 해당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거를 팔아먹는 게 나오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나와요. 여기다가. 팔아먹었던 저당권을 설정했던 선이라면 보호가 되지요. 근데 팔아먹은 거하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팔아먹었을 때는 소유권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소유권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병에게 뭘 설정해 준 거예요? 저당권. 그럼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 있어요? 을에게.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예요. 다르죠? 달라요. 팔아먹었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 못하는 반면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으니까 을에게 남아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외에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아파트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을이 병한테 7천에 팔았어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 못하는 대신 얼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을이 7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남의 땅 팔아먹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7천 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갑이 7천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얼마의 손해가 아직 남아있어요? 3천. 그럼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을에게. 그럼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되찾아왔죠. 이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얘가 등기를 되찾아 갔어요. 문제는 을이 병한테 5천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안 갚아요, 이 자식이. 안 갚으면 얘는 뭐 할까요? 경매를 넣겠지요. 그럼 갑은 뭘 상실하게 돼요? 소유권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령 갑이 등기를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을이 병에게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병이 저당권에 터져봐 목적물을 경매를 넣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너 병한테 빌렸는데 갚지 않은 돈 5천만 원 돌려줘. 엔드 나 손해가 5천 남았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소 청구 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오게 돼요. 이 가장 매매가 하나 나. 17번 문제. 그럼 17번 거기에 터잡아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 갑을사의 매매는 무효죠. 2.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있지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이때 갑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개.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3번 병이 과실로 몰라. 얘가 과실이 있어. 상관없죠. 제3자는 과실 유무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으니까 3번 병이 과실로 몰랐다 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선이기만 하면. 4번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어. 나왔잖아요. 얘가 저당권을 실행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샀다.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저당권을 실행을 했다는 건 을이 5천만 원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빌린 돈 5천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갑이 달라고 그래야죠.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가 아니라 저당권이 최근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18번 허위 표시에서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18번은 뭐냐면 108조 2항의 제3자 인놈 아닌 놈 108조 2항의 제3자 인놈 아닌 놈. 문제를 보면 뭐 이렇게 있어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3자 아닌 놈 찾아라예요. 그렇죠? 자, 아닌 놈 외웁니다. 7놈 외웁니다. 몇 놈? 7놈. 첫째, 손양 외웁니다. 무슨 양?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손양 외웁니다. 뭘 말하냐면 이거 산 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 말하는 거예요. 가장매매 터잡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요. 이거를 팔아먹었어요. 갑이. 이거 산 놈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손양 외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세 번째, 허위 표시한 사람의 상속인. 당연히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그 다음에 갑이요. 병한테요.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채무자나 주식회사야. 이럴 때 갑이 이 채권 또는 주식을 을한테 가짜로 팔아.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채권 가장량도 주식 가장량도 이렇게 되겠죠? 채권, 주식 가장량도의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마지막이 일반 채권자라고 있어요. 2반도 아니고 3반도 아니고 몇 반? 일반 채권자. 이 말 나오면 배우되는 제3자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압류, 가압류 어쩌고 이런 다 보호되는 놈들이에요. 자, 오늘
외웁니다. 몇 개 건져간다 그랬어요? 자, 건져가야 될 거 하나. 108조 2항 제3자가 아닌 놈들 7놈. 손양, 본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채무자, 주식회사, 일반 채권자 이렇게. 그래서 18번 답이 2번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요놈. 이거를요 안 외우면요 시험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감유한 자. 이 누구예요, 얘? 몰라. 3번 가장 양수임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아, 얘는 지금 본 놈 요 놈이에요. 예? 네, 문제 이 놈이야. 아, 요 놈은 그나마 이해가 돼.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조받은 자. 어우, 가등기 말만 나오도 머리가 아파. 예? 5번 가장 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감유한 자. 뭔 소리야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해도 까먹고요. 이런 거 이거 왜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외워요. 그래서 시간 줄여야죠. 예? 시간 줄여야죠. 시간 줄여. 외우자. 안 외우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림 그리고 뭐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거 10분 걸려요. 10분이나 걸려서 답을 골라내면 참 좋죠. 못 골라요. 어쩔 것이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요. 외웁니다. 자, 오늘 다시 외웁니다. 손양, 본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채무자, 주식회사, 일반 채권자. 예? 안 외워지면 손바닥에 써서라도 들어가세요. 일단 허위 표시는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하고 108조 2항의 제3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만 딱 구별해 두면 돼요. 그럼 허위 표시 문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됐죠? 19, 20번 차고 문제예요. 그렇죠? 자, 차고 문제도 우리 뭐 이해는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착오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이게 전형적인 착오고,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에다 마킹해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맞아.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게 맞아 어떻게? 분명히 답은 3번 골랐고 3번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맞았어. 봤더니 내가 잘못 표시했어. 그런 경우도 있죠? 없나요? 기분 좋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 못하죠. 잘못 마킹해서 맞았다 이런 소리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4번에다 표시 이런 것들이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의의는 그렇고요. 유형 중에서 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다만 두 가지는 착오가 된다. 하나가 표시되어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는 안 됐지만 유발된 경우하고 두 가지는 착오가 된다. 이 표현이 나와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 착오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요거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 그 표시되어 알려져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과 그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요거.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 요 말하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하고 요 두 가지를 딱 머리에 외치면 돼요. 세 번째로 착오가 성립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죠. 그 취소 요건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이때 먼저 기억하실 게 입증 문제예요.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고 착오자가. 착오한 놈이요. 소송을 제기해요. 판사님 저는 계약을 할 때요. 착오가 있었고요. 중요 부분이에요. 취소할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요? 증명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증명하는 거야? 차고자 취소하려는 자. 반면에 상대방은 이렇게 말해요. 판사님 차고 취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판사가 물어봐요. 왜? 저 자식은 중대한 과실이 있걸랑요.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일단 입증 책임을 딱 먼저 나눠놓고요. 두 번째로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경제적 불이익. 그중에 세 번째 경제적 불이익. 이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차고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 문구하고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중요 부분 아닌 거 5개 외워야 돼요. 중요 부분 아닌 거.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게 3개가 있어요.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이거 중요 부분 아니다.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가 아니다. 이게 하나 일단 나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과 관련해서 하나가 보증인이 소비 대차 채무로 착오를 하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구상금 채무더라. 요거 하고요. 또 하나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착오하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요 두 가지. 자, 먼저 위에 거.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예요. 병이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갚아야 돼. 1,000만 원을 갚을 게 있는데 보증 좀 서달라. 그래서 병이 알았다. 1,000만 원? 그 정도면 을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줬어요. 자, 1천 채무를 보증을 섰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게 있다라고만은 말했지 이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보통 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빌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빌린 게 소비대차 채무예요. 빌린 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을이 갑한테 직접 빌린 돈이 아니고 을이 정한테 돈을 빌렸는데 갑이 이걸 대신 갚아준 거예요. 갑이 대신 갚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1,000만 원 대신 갚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갚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우리가 구상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을의 채무는 갑한테 직접 빌린 소비대차가 아니라 구상금 채무가 되는 거예요. 병이 그걸 착오를 한 거예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갚아야 될 1천 채무가 구상금 채무인데 소비대차 채무라고 착오를 한 거예요. 이 착오 때문에 병한테 돈을 더 갚아야 되는 경제적 불이익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차피 1,000만 원 갚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키워드로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5개.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구상금 채무,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런 말 나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으시면 돼요. 됐죠? 반면에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지를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과실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 각각 3개,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공장부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 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확인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고 확인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은. 세 번째로 은행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라고 착오를 하고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은행이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 2개 고려청자. 이 말 나오면 돼요. 고려청자. 일반 도자기를 고려청자로 착각한 거. 또 하나가 도로부지 편입. 땅을 200평을 사는데
그 땅 살고자 하는 땅 중에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찾아갔어요. 이거 얼마 정도 편입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한 30평 정도 편입이 된대요. 200평 사는데 30평 편입되니까 나머지 땅 쓸 수 있죠. 샀어. 180평이 편입됐어. 중개사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중대함과실이 없는 거예요. 대충 들었죠. 외우는 거야 이제. 공장부지 중개사를 거치지 않았어. 은행 중대함과실이 있네. 고려청자 도로부지 편입 중대함과실 없네. 자꾸 중얼중얼 비 맞은 중처럼 아이고 비 맞은 스님처럼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야. 그럼 외워지는 거야. 이렇게 일단 중요부분과 중대함과실 판례 잘 나오는 거 외우고 몇 가지 격가지들이 있어요. 차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배상 책임 없다라는 거 하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 유효라는 거.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말기로 하자.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효로 나오진 않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OX, X. 왜? 착오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니까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아무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거 머릿속에.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계약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징글징글하죠, 이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착오에서는 요 정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돼요. 많은 거 아니죠? 에? 안 많아요? 보겠습니다. 19번. 착오로 인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는 건 뭐예요? 의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죠? 법률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돼요. 4번,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 지번을 잘못 표시.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착오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 이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19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문제가 말이 어려워요. 이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했어요. 98만 원의 생각이 있지만 89만 원으로 표시했는데 을이 갑의 요게 진이죠. 이 동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19번처럼. 대부분의 지문들이 낯선 걸로 나오지는 않아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읽다가 한번 쭉 읽었는데 감이 안 오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20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동기의 착오. 공장을 짓고자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런 걸 무슨 착오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 2번은 나왔네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아니죠?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3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5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인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5번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번.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19번 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5개 지문을 봤을 때 5개 지문이 다 낯설다 느낌이. 그럼 이건 찍어야 돼요.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5개 지문이 다 낯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지문 정도가 낯설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 보면은 답이 5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골라주시면 돼요. 착오는 이 정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21번 사기강박, 22번 사기강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기강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10조 2항이에요. 110조 2항이 뭐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했다. 이거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요 제3자를 우리 판례가 나눠요. 제3자 인놈과 아닌 놈. 제3자 인놈은 을의 피용인, 제3자 아닌 놈은 을의 대리인. 이렇게만 나와도 그나마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나와요. 을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자. 반대로 요 놈은 을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을하고 같은 놈이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을의 대리인은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갑이 을의 피용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반면에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을의 지, 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110조 2항. 제일 어렵고. 두 번째가 사기랑 강박의 위법성과 관련된 게 나와요. 사기랑 강박의 뭐? 위법성. 먼저 사기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일단 침묵에 의한 사기가 있을 수 있다. 침묵, 부작위한 사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침묵,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시가침묵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거 하나. 강박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위법한 강박 아니다. 근데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요 말 나오거나 수단이 위법, 이 말이 나오거나 요 말 나오면 위법성 인정된다. 요거 하나고, 강박의 정도가 극심 이란 말 나오면 뭘로 연결시키고? 표하고 연결시키고. 일단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사기 강박에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21번을 봅니다.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기나 강박에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재산상 법률행위, 사법상 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체결한 상대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죠.
갑이 있고요. 을 대리인이 있어요. 병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기망을 했어요. 자, 병이 속았지요. 자, 을의 기망은 누구 기망하고 똑같아요? 갑의 기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병은 이 본인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병은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 나면 주로 이런 거예요. 사기야. 110조 이하. 3번 강박 뭐라고 돼 있어요? 박탈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무효. 4번 시가목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위법기망 아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여기 보세요.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건데 얘가 만약에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얘는 일단 계약 취소권이 있죠. 거기에다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어요. 사기나 강박을 한 놈한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적? 중첩적. 근데 중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도 돼요. 갑의 마음이에요. 또 부처님 같은 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다 내 탓이요 하는 분들도.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또 하나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얘가 만약에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데 물건을 넘겨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를 해요. 그럼 갑은 물건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근데 요 사기나 강박을 당한 갑이라는 자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갖게 되는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속에는 손해배상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손해배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했다면 따로 이건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 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만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5번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2번에 1번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이거 아까 비질이 표시에서 외웠던 거죠.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질이 표시는 아니다. 근데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우리 이미 외웠어요. 그렇죠? 1번, 22번에 1번. 예? 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2번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상정된다. 이거 반사의 질서라고 할 수는 없다. 아까 봤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상정된 경우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이 행사된 경우 이따위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 외웠던 거예요. 3번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가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요. 그냥 알았다면 그러면 옳은 건데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면 틀리겠죠. 알았을 때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또 나왔네요.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그럼 뭐 할 수 있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수단이 부적당하다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아까 강박이 위법하려면 둘 중에 하나 부정한이 있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그럼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5번은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이 5번은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끝까지 딱 읽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몰라서. 다시 읽어봐야 돼 이거는. 한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강박의 위법성은 이게 주어져. 그치? 인정되냐 안 되냐예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강박의 위법성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틀린 거구나. 이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듯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네. 수단이 위법하니까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전형적으로 나오는 지문들 확인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는 것들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이것만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23번부터 25번까지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111조부터 113조까지 도달주의 원칙하고요. 수령 능력의 문제하고요. 공시송달의 문제하고. 이것도 일단 조문 먼저 머릿속에 꿰야 돼요. 먼저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령 능력.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대항하지 못한다. 즉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수령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안 후에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공시송달.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지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송법상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조문이 일단 3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그 조문에다가 이제 판례 문구 몇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몇 가지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먼저 23번에 1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비진의 표시 규정 적용될 수 있지요. 이건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단독 규정.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4번. 시가를 침묵했다. 또 나온다니까. 시가 침묵 위법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 4번. 5번 또 나왔어.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끝이 뭘로 끝나면 돼?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의사표시 문제를 지문을 다 모아놨는데도 다 우리가 아는 거야. 아유 땡큐죠. 시험장에서 똑같아. 2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뭔 개소리야. 원칙 유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뭔 개소리야. 그리고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뭐 아주 땡큐죠. 1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엔 영향이 없다. 3번 상대방 있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 민사송법에서 공성탈할 수 있다. 5번 요런 거 추가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어. 2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지 하고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냈는지 하고.
이건 도달 아니다. 이건 도달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시키려면 조금 돈 좀 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일반 우편 250원짜리 붙이지 말고 한 200원짜리 내 등기나 말이에요. 내용 좀 이런 거로 보내라 말이에요. 그러면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 등기로 보냈고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일단 도달로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 도달 추정을 깨버립니다. 그때는 도달되지 않은 거는 그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요 경우에 상대방이 주소지에 뭐만 해놨다? 주민등록만 해놨다라는 게 밝혀졌다면 그때는 도달 아니다. 근데 보통 우편이니까 도달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틀린 거 1번. 자, 25번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 공시정달을 이해하죠. 2번 제한 능력자가 돼도 효력엔 영향 없죠. 3번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요. 4번 등기 우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한다 말이에요. 4번이 답이죠. 5번은 내용 증명인데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로 추정할 것이에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거래에서 요 조문 3개 하고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다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 3개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3개가 뭐가 있었죠? 무권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최고였을 때 본인의 확답, 격자 간의 계약의 성립, 승낙통지 발송, 그 다음에 사고에 한 연착해서 미리 지연통지 발송. 이 3가지는 발신주의. 그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살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비지리 표시 문제 지금 25개를 풀어봤습니다. 5년간 나온 게 25문제니까 의사표시에 관해서 5년간 25개 몇 문제 나온 거예요? 5문제 나온 건가요? 그럼 한 문제씩 나온 거네? 그거밖에 안 되나? 아닌데? 아니다. 맞나? 5문제 나온 건가? 아이 몰라. 몇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 계산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문제가 어때요? 지문들이 어려워요, 쉬워요? 풀만 하죠? 풀만은 해요. 나중에 물권법 가면요, 강론 가면 손을 못 대요. 풀만 하다라는 느낌이, 야,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근데 그나마 민법 총칙은 지문들이 짤막짤막 하면서 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뒤에 대리도 나오는데 10문제 하면 최소한 8, 9문제는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만큼은 거의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딱 담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원래 오늘 31번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뭘 저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다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물권법 총론 18번까지 할 거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할 거니까 진도표에 맞춰서 문제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봤던 지문들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